두 번째 전개 파트 마저 봅시다. 자, 그래서 전개 2번에 보면 얘가 다시 돌아와요. 원래 있었던 상황인 6.25 전쟁 이후로 돌아갑니다.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브라운 만나러 지금 미국 대사관에 가는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이 과거 회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차 안에서 이인국 박사는 들고 나온 석간을 펼쳤다. 석간이라는 건 저녁 석자에다가 신문할 때 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녁에 나오는 저녁 신문이에요. 석간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인국은 자동차를 타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시 역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 뭐죠?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수라는 것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1년의 제목을 대강 훑고 난 그는 신문을 뒤집어 꺾어서 3면으로 눈을 흘렸다. 자, 봤는데 뭐라고 했어요? 북한 소련 유학생 서독으로 탈출이라고 했어.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떠올리는 거야. 과거에 소련 주둔기에 내가 그 이제 감방에 가게 됐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소련의 유학생이야. 근데 자기가 아들을 소련 주둔기 때 어디로? 러시아로 유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서독으로 탈출했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혹시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식,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원식이 떠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돌 같은 굵은 활자의 제목, 왼편 전단을 차지한 외신 기사, 손바닥만한 사진까지 겉들어 있다. 그는 코어리에 내려온 안경을 올리면서 눈을 부르떴다.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비엉켜 들이쳐왔는데, 자,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면 원식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소련에 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괜히 유학을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봐봐요. 근데 사실 우리는 배경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 소설을 처음 읽는 사람이었으면 어때요? 왜? 어떻게 아들을 소련 때 그렇게 유학을 보낼 수가 있지? 왜냐면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본 장면에서는 이인국 박사가 되게 불안해만 하잖아요. 붙잡혀 갈까봐.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유복하게, 그러니까 부자처럼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디 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부합되는 조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회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과거로 가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일제 소련 주둔기라고 했던 그 과거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과거 회상했던 부분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6.25 전쟁 이후에 현재에 와서 지금 신문을 보고 있어요. 근데 신문에 있는 내용이 우리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다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서 유학을 보내게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소련 주둔기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였다가 현재였다가 다시 과거로 간다? 뭐예요?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오른쪽 날개에도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둘게요. 이 소설 구성의 특징, 현재와 과거를 오고 가는 구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 장면은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주요 장면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죠. 그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쪽에 보면은 시대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부터 체크할게요. 지금은 소련 주둔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친일 끝나고 계속 노심초사하던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슬슬 나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야? 그때나 지금이라면 봐봐. 그때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금 그때야. 그러니까 그때가 이랬었지. 소련군 주둔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그때는 소련군 주둔 시기. 지금은 언제야? 자동차 안에 타 있는 지금. 6.25 전쟁 이후야. 그러니까 자기의 처세 방법에 자신이 있다잖아요. 그 말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거야. 얘는 과거 그때에는 러시아에 붙었고 지금 현재에는 미국에 붙어 있잖아. 자기의 이런 처세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기회주의자적 면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러면 어떤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느냐가 나와. 봐봐.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누구? 자기 아들내미한테. 자, 노어가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러시아어를 우리가 노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인국이 왜 열심히 하라고 해? 얘는 가능성을 본 거야. 딱 보니까 나라의 정세를 보니 이 국가에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러시아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러시아어를 좀 배워두면 나중에 좀 써먹을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인국의 행동 두 번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친소예요. 아까는 친일이었지만 지금 친소로 바뀐 거예요. 다시. 그래서 소련 주둔기에 권세가 소련에 있을 것임을 예측을 한 거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한테 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왜요? 아들은 자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지금은 소련으로 유학 가 있어서 생방을 알 수 없는 아들이야. 이때는 유학 가기 전이겠지, 그지? 그래서 별 수 없이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그런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시가, 자 이름이 원식이에요. 원시가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그래도 일본말이 출세를 하게 됐고 이제는 노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자 봐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때에 맞춰가지고 행동해라.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외정 때는 일본말이 출세했으니까 친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노어가 판을 치니까 뭐하자? 친소하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속에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유일한 상황을 만들어서 생활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노서어 말 꾸준히 해라 이랬어. 노서어가 그 노어랑 똑같은 말이야. 러시아 말이야. 러시아 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딱 봐도 러시아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아는데 아들은 거기까지 못 내다 보니까 아빠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렇게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내 나이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을 할 수 있는데 새파란 너희 나세로야 그걸 못하겠니? 무슨 말이야? 야 나도 나이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이 정도로 노어를 잘한다. 너는 젊잖아. 더 잘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뭐 아빠니까 염려 마세요 아버지 이러고 말았어요. 자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잃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것이겠니?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 모두 다 그렇지. 봐봐 얘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가끔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인국이 그러면 친일할 때는 일본을 좋아했냐? 친소할 때는 러시아 좋아했냐? 친미할 때는 미국 좋아했냐?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 미국 너무 대단해, 와 일본 대단해, 와 소련 대단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걔네들이니까 너네를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는 도구로서 본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래? 코 큰 놈이래. 그거 뭐야? 비하의 표현이잖아. 누구를 가리키는 거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서양인이니까 결국에는 코가 크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비하를 하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어. 별로 얘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스탠코프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 모두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놈이 다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한테 이득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탠코프 소자의 배경으로 요직에 있는 당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 말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는데 꽤나 최근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스탠코프한테 환심을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스탠코프한테 도움을 받아서 아들의 유학을 보냈다라는 내용 먼저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아들의 행방을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친소한 이인국이 이 스탠코프의 혹을 떼줬다. 이것 때문에 이제 환심을 얻은 거죠. 미리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학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내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 모습이 좀 대비적으로 나오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내가 얘기해요. 아내는 유학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보세요.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보통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평범하게 살자는 거야. 그래서 겨저 표단치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는 거야. 이제까지 친일파로 살면서 얼마나 이제 일제에 매달리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어. 그거에 이 여자는 이미 질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높이 드는 격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아내는 그게 싫은 거야. 아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게. 근데 그거랑 대비돼서 누구? 이인국 박사는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모든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뭐야? 그러니까 뛰어들자는 거야. 어떻게든 이득을 봐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인국은 유학에 찬성합니다. 계속 반대야. 아내는.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노서아까지 보낸단 말이오. 노서아, 러시아, 소련.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골드를 싸맸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고? 그러니까 다 컸다. 보내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인국이 아들한테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까닭은 노어 즉 러시아 소련이 권세를 잡을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아들이 친소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어 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이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의 소련이라는 유학에 대해서 이인국과 아내의 생각 비교. 이인국은 찬성 근데 아내는 반대야. 아내는 불안해서 평범하게 살기가 좋아서 반면에 이인국은 출세해서 부와 권력을 얻는 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뒤에 그래서 그래도 어디 앞니를 알겠소 이렇게 얘기했어. 아내가 그지 앞니를 모른다 불안하다는 거지. 괜한 소리. 제가 소련반은 세이그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예요. 어디 보란듯이 다시 한번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들을 이 사람이 아예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약간 이거의 의도는 뭐예요? 아들이 잘 되면 자기한테도 득이 오니까 행동하는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도덕적인 특성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련 바람이라는 표현 통해서 이 당시가 소련 주둔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뭐 허튼 소리 하는 놈도 찍소리를 못한다는 것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야욕이라고 하죠. 욕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격정하는 마누라를 우격다짐으로 무마하고 그는 아들 유학을 관철 그 결정을 계속해서 유지하였다라는 얘기예요. 혁명유광적도 가지 힘든 국명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얘는 일을 가는 거야. 나는 더 잘 될 거다. 다시 재기할 거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혁명유가적도 가기 힘든 구멍이 유학이야. 유학이 어디 쉽습니까? 지금도 유학은 쉽지 않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당시는 더 어려웠어. 근데 혁명유가적도 가기 힘들 정도였어. 혁명유가적이라는 것이 이제 뭐 사회주의에 가담한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 내가 친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멍을 뚫었다? 두고 보자. 내가 더 잘 돼서 나타날 거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자 그는 만년만장의 기염을 통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의지를 다지면서 이런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자, 좀 빠르게 사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변이 터졌다. 이때 사변이라는 것이 뭐예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대가 바뀌었다. 세 번째 시대 나왔어. 6.25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아들을 유학을 이미 보낸 상태에서 급하게 북쪽에서 어디로 내려와? 자, 위치 바뀐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잘 인노라는 서신이 계속해서 왔지만 동란에 후퇴할 때까지 일사후퇴 그때 자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아내는 이 일사후퇴 때 거제도 수용소에 갇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인국이 제 두 번째 아내인 해수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여튼 그래서 6.25 전쟁에서 막 정신이 없는데 아들은 지금 소련에 있잖아. 근데 소련에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안 돼. 소식을 얻게 됐어. 그 다음에 일사후퇴 때 거제도 수용소에서 아내가 죽고 외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 같은 수심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마 아내가 죽은 것 중에 뭐 그럴 거라는 가능성이 아예 100%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내가 죽은 게 내가 괜히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내가 그 수심 때문에 더 죽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신문 닫히키리 속에 채워진 글자를 하나도 다 빼지 않고 훑어 내려갔다. 뭐예요? 지금 다시 현재로 왔어 얘들아? 이제까지 과거 회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냈지라는 얘기를 잠깐 과거 회상하다가 다시 신문을 보내 현재로 돌아왔어요. 그거 잘 봐야 돼. 시대 6.25 전쟁 이후에요. 자, 신문 닫히키리는 가장자리야. 신문 가장자리에 있는 소식 뭐 북한 청년이 다시 뭐 서독으로 탈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랑 관련된 신문 기사를 계속 보는 거지. 왜 계속 봐? 자기 아들은 아닌데 아들일까봐 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역순회적 구성이고요. 아들에 대한 근데 소식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한마디도 없었다. 소련 유학간 아들의 소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약간 속상하고 화가 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식은 뭘 꾸물꾸물 하느라고 이런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뭘 하면은 이제 소련에서 연락이 안 되면은 아버지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해야지.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의 소식을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알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야. 답답한 거야 한마디로. 아들의 생사를 걱정하기도 하고 아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거지. 그래서 사태를 판별하고 임기응변의 선수를 쓸 줄 알아야지. 맹추같이 이 바보 같은 자식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는 신문을 포기해도 되는 대로 말아주었다. 이런 것도 뭐 간접짓이죠. 그래서 막 화가 났다는 거야. 개천에서 욕마가 난다는데 이건 지 애비만도 못한 자식이야 이러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이 자식이 나보다 못하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뭐 개천에서 욕난다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아비보다 청출어람 자기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거죠. 그는 혀를 찍찍 갈겼다. 어쩌면 가족이 월남한 것조차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이제는 그쪽에는 소식이 가서 제게도 무언중의 압력이 퍼져갈 터인데 역직 고지식한 놈이 아직도 모자라. 자 봐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들과의 소식이 끊겨있는 와중에 우리 집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 월남을 했잖아.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주저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이 정도 됐으면은 소련에도 지금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가족한테 자기한테 연락을 했어야 맞는데 왜 그러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 있는 소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고지식한 농인하면서 자기 아들을 막 비하를 하면서 화를 내고 있죠, 그죠? 다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이인국이 있는 현재입니다. 그러다가 자 자동차에서 내리자 자 건가르침을 내뱉었다.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과거 회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기 전에 어떻게 그 수용소에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독도우리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소. 아들을 우리 조국 소련에 유학시키시오. 우리 조국 소련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소련 사람인 거 알겠죠? 이거 누가 얘기한 걸까요? 자, 내가 그 이인구 박사가 도움을 준 스탠코프 장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도움 줬으니까 어떻게 네 아들 우리 러시아로 유학 보내는 거 허용해 줄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이 떠올리면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탠코프가 말한 겁니다. 참고로 얘들아 이거는 가로대 말자예요. 누가 말하길이란 뜻이라. 자, 그래서 스탠코프의 목소리가 고마게와 부딪히는 것만 같았다라고 하면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얘가 잡히는 장면부터 나와요. 다시 들어갈게요. 자위대가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자위대는 이제 막 해방 직후에 결성되었던 친일파를 척결하자는 그런 집단이었어. 근데 치안대도 결국엔 치안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무리인데 사실상 소련 주둔기 때 조금 더 활성화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해방 직후 38서 이북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공산주의 계열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 언제예요? 치안대로 바뀐 다음 날이니까 언제야? 소련 주둔기야. 지금 다시 소련 주둔기로 갔어? 공간 어디야? 북쪽이지. 아직은 북쪽이지. 그치?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치안대에 연행되었다. 나왔네. 얘가 잡혀간 거야. 결국에 막 갖은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붙잡혀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그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있다. 하반신이 저려오고 옆구리가 쑤신다. 이것만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통한 가장 큰 고역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으로 닥쳐올 얘기할 수 없는 사태가 공포 속에 그를 휘몰았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잡혔잖아. 잡힌 걸로 다시 돌아왔어. 역순회적 구성이죠. 거기에다가 앞으로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죽음의 길만 남아있잖아요. 사실상 친일의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죠? 지나가고 지나오는 구둣발 소리와 목덜미에 퍼부러지는 욕설을 들으면서 꺾이듯이 축 늘어진 그의 머리는 들릴 줄을 몰랐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간접 제시인데 그만큼 얘가 두려워가지고 도무지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 거야. 혹시라도 이제 좀 무섭고 이러니까.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죄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 있음을 예상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간만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짓눌렸던 생각들이 하나둘 꼬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근데 얘 태도를 봐.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이럴 줄 알았다면 어디든지 가 숨거나 진작 나무로 도피했을걸.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걸.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얘는 뭐야? 완전히 기회주의자야. 그래서 반성이라는 것은 이 소설 내에서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았을걸, 어떻게 할걸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친일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국에 나를 감싸줄 사람이 어디 있다. 의지할 만한 곳은 다 나와 같은 코스를 밟았거나 조만간에 밟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했으니까 친구는 다 뭐예요? 다 친일파겠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처지에 있을 거라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지? 끌려갈 사람들의 행방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즉결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도 떠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친일파에 척결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죄상을 정확히 묻지 않고도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흘의 여일만 더 있었더라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떠든지도 몰랐다. 뭐야? 후회하고 있어. 좀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서 뜨는 건데 막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친일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 반복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봐봐. 이런 게 계속 나온다고. 어떻게든 뭔가 될 거라는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복선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기대함.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쪽발이 끈앞을 야이 새끼야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 누구겠니? 춘석이야. 춘석이는 이제 복수를 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누구? 자, 춘석이가 말하는 거야. 춘석이가. 근데 이때 쪽발이라는 표현은 알고 계시죠? 좀 비속어긴 하지만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끈앞풀이라는 건요. 옛날에 이제 남북전쟁 이후에 많이 쓰였는데 끈앞풀이면 앞잡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일본인 앞잡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지. 자, 고함 소리가 놀라가지고 이인국 박사는 흠칫 머리를 들었다. 때도 묻지 않은 일본 병사 군복에 완장을 찬 젊은이가 쏘아보고 있다. 춘석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 그럼 일본 병사 군복 입었어요? 얘 뭐 친일파예요?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뭔가 치안대라든지 자위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군복이 남아있는 게 이제 막 일제가 떠났으니까 일제 군복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입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춘석이 이가 누구예요? 일제강점기 사상범이란 이유로 이인국이 입원을 거부했던 얘의 천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다시 쳐다볼 힘도 없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 모든 사태는 짐작되었다는 말이 뭐야? 이 앞으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자, 춘석에게 문초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복선이죠. 문초라고 하는 것이 고문이나 혹은 강한 폭력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중간에 여러분 체크하셨겠지만 이인국의 심리 뭐예요? 계속 기회자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아니란 면모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 일본어를 열심히 하고 소련군 주둔 시기에는 노어를 공부하고 아들한테도 노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아들을 결국에 소련으로 유학 보냈어. 얘는 뭐야? 어떤 상황이어도 굴하지 않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궁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인국의 삶의 태도,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자신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는구나. 그는 입속으로 내꺼렸다. 외놈의 밑밭이 갑자기 욕을 하려니까 좀 그래서 이 개새끼야 하는데, 자,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찬다라고 했어. 이거는 춘석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밑밭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아까 봤었던 그 비하의 표현이랑 비슷한데 음식 찌꺼기를 뜻하는 함경도 사투리예요. 밑밭이면 이 쓰레기 자식아 이런 얘기죠. 자, 일본 군용화가 그의 옆구리를 들이찼는데 이 새끼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구두발은 앞뒤를 가르지 않고 전시를 내지른다. 등골 척수에 다급한 충격을 받자 이인국 박사는 비명을 내지르고 꼬꾸라졌다. 그는 현기증을 일으켰다. 어깨 쪽지를 끌어안쳐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한쪽으로 쓰러졌다. 얘가 뭐야? 지금 이 장면이 문초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얘가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막 분노에 차가지고 춘석이가 민족과 조국을 팔아본 이 개돼지 같은 놈아, 너는 총살이야 총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넌 죽었다 이 자식아 이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친일파라고 하는 것을 죄상으로 잡아서 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렴풋이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막 문초를 당해서 정신이 없는 거야 다시. 그래서 춘석에게 문초를 당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말도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반향이라는 게 아니라 반항이랑은 좀 달라. 반항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게 반항이면, 반향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되돌아오는 행동을 반향이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얘가 뭐라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어떠한 행동도 이인국 박사한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얘가 막 너무 맞아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기 앞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감쪽과 금속성에 부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막 얘가 정신을 잃고 있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깼어. 뭐야?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알아야 돼요? 노란 털이 엉성한 손목이 시계줄을 끌고 있다. 자, 이게 누구냐? 노란 털이 있다고 했잖아. 일단은 동양인은 아니야. 서양인이야, 서양인. 노란 털은 소련군이에요, 소련군. 잠자고 있는, 정확히 쓰러져 있는 이인국이 회중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갖다가 이 사람이 훔쳐가는 거야.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는 반사적으로 앞자락에 시계주머니를 부둥켜주면서 손에 임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파란 중대가리 소련 병사. 눈동자도 파랗잖아요. 서양인이죠. 그래서 소련 병사가 시계줄을 거머쥔 채 이빨을 드러내고 희죽이 웃고 있다. 뭐야? 뺏어가겠다는 얘기지. 그는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양복 주머니를 감싸주었다. 뭐야? 이 시계를 뺏기지 않으려는 거야. 자, 야본스키 이러면서, 야본스키는 이제 일본인을 얘기하는 건데 얘가 거의 친일파였으니까 일본이랑 다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병사의 눈동자는 점점 녹이 화를 띄어갔다. 아니 이것만은, 자 봐봐, 이거가 뭐야? 얘가 지금 안 뺏기려는 게 시계야. 이 시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국어 상용의 가처럼 굉장히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야? 회중시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들의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 태로 소나기와 눈동자의 대결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막 안 뺏기려고 가든 애를 쓰는 거예요. 병사는 대빵만한 손으로 이인국 박사의 손을 뿌리치면서 시계를 채워냈다. 시계줄은 끊어져 고리가 달린 끝머리가 이인국 박사의 손가락 끝에서 달랑거렸다. 병사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 죽음과 시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제 이인국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뭐야? 이걸 빼앗겼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이 시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야. 다시 볼게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기자마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회중시계가 매우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인국 박사한테 이 시계가 매우 소중한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자 이인국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냐? 불안한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미리 도망가지 않은 거 후회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뭐 이 상황에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건 자유적인 생각이죠. 근데 자 그래서 양쪽 박에 팔뚝시계를 둘씩이나 차고도 만족이 안 가 자신의 회중시계까지 앗아가는 그 병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똑똑히 되새겨 갈 뿐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그 병사가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뺏어가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중요해요. 별표. 자, 이 회종시계는요.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일본 일제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라고 여겨졌던 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이 시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소중한 시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빼가지고 쓸게요. 이것은 일제강점기 제국대학을 졸업하면서 받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친일의 상징이에요, 사실상. 얘가 친일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이게 아직까지도 반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걸 통해서 친일파적 면모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별표 한번 할게요. 자, 회중시계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까닭. 이인국이 소련 병사에게 빼앗긴 회중시계는 일제강점기 때 이인국이 제국대학을 졸업하면서 받은 상품이다. 이인국은 회중시계를 받은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회중시계까지 뺏기고 이제 정말 정신없는 상태로 감방에 가게 됐습니다. 이 감방이 뭐예요? 민족 반역자 그러니까 친일파를 수감하는 수용소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고참자와 신입자의 서열은 분명했다. 달포가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우리가 달포라고 하는데 좀 많이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난 사이에 맨 안쪽 똥통이에 자리 잡았던 이인국 박사는 3분의 2의 지점으로 점차 승격되었다. 자 이거는 그냥 디테일한 설명인데요. 원래 그거 아시죠? 깜빵이 좁겠죠. 이제 깜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야. 그나마 이제 좀 추위도 덜 타고 밖이랑 좀 분리되어 있고. 근데 여기가 제일 나쁜 자리거든. 여기 자리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쪽으로 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범인 속에 섞여있던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불평불만을 늘어놓던 쭉들이 불려나가 반손장이 되어 돌아왔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자 깜빵 속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평과 음식 이야기로 소일되었다. 자 이게 깜빵의 내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건데요. 자 봐봐요. 감방 밀정이 출감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서 막 꾀를 부려가지고 이 감방에서 나간 사람이 있는 거야. 나간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어. 나 나가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본보기로 이 수용을 해놓은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 사람들을 잠재우려고 그렇게 불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거의 죽여놓은 거야. 반송장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막 사람들의 분위기를 잠재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며칠 안 지나서 막 사람들이 아유 음식 맛없어 막 나 나가고 싶어 이런 내용으로 막 되게 왁자지껄한 감방 속의 분위기야. 그런 거야.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이인국이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고요. 불안한 기운이 많은 감방의 분위기가 있어. 막 왁자지껄해. 근데 비교해서 이인국 박사는 자기의 죄상이라는 것을 폭로하기도 싫었지만 예전에 고등계 형사들에게서 실컷 얻어들은 지식이 약이 되어 함구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신념을 일관하고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인국은 아는 거야. 똑같은 감방 안에 있어도 저렇게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가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없다는 거야. 그거를 어디서 들었어? 옛날에 뭐 형사들이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만약에 깜빵에 가게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함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인국도 그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리고 생각해봐. 그 깜빵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이인국이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로 죄가 많은 사람일걸요? 그래서 자기의 혹시라도 이런 죄를 얘기했다가 더 자기한테 누가 될까봐 그러니까 잘못이 커질까봐 얘가 조용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랑 대비가 돼요. 깜빵은 막 왁자지껄한데 그거랑 다르게 말이 없는 이인국의 모습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간밤에 출감한 학생이 내던지고 간 노어 회화책을 첫 장부터 곰곰이 뒤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 얘가 가지고 있는 태도 보세요. 기회주의자의 면모가 계속 나와요. 그 노어 책을 어떤 애가 내던지고 갔는데 그거를 곰곰이 뒤지고 있어. 왜 뒤지고 있어? 그거를 읽으면서 뭐 하려고 틈틈이 누워 공부해서 러시아한테 붙어가지고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한 노력인 거야. 그래서 이인국의 심리 5번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등골이 쏘고 옆구리가 걸려온다. 뭐 감옥 생활이 편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걸로 고질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고질병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사뭇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아무리 체념하면서도 초조함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여기 살아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노어책을 읽으면서도 그의 청각은 늘 감방송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있다. 뭐야? 계속 기회주의자의 뭔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만한 소식이 있을까 해가지고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듣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들이 예측하는 식대로의 증형으로 치른다면 자기의 죄는 너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대. 걔는 그렇게 해서 죽었대.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걸 들으면서 난 큰일 났다. 난 정말 저거보다 죄가 더 많은데 난 어떻게 죽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양곡조합의 쌀을 몰래 팔아먹은 것이 7년. 그 다음에 양리를 강제로 보국대에 동원했다는 것이 10년. 이러니까 얘가 친일파로서 저지른 죄만 이미 이게 수감되는 기간만 해도 7년, 이것만 해도 10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일파의 행동을 했다는 게 계속 보여지고 있죠. 감정적인 직결이 아니라 법에 의한 처단이라고 내다지만 이 난립한 게 법이고 뭐고 있을까? 마음에만 걸리면 총살이 판인데 뭐야 마음 혹시라도 좀 밉보이는 날에는 바로 총살이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옆에 넘어갈게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일투사 치료 거부, 일체의 간첩행위. 이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죄목이야 죄목. 친일파지, 민족 반역자지, 반일투사 치료 거부했지. 반일투사가 누구야? 춘석이잖아. 춘석의 치료 입원 거부했지. 일체의 간첩행위했지. 나쁜 일 다 했다는 얘기야. 이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죄상이다. 봐봐. 그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그럼 얘가 자기 죄가 나쁜 거 알아 몰라? 알아. 아는데 반성 안 한다는 거야. 되죠. 그래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비인간성,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면모인 거죠. 자, 취조할 때 나열하던 그대로 한다면 고작해야 무기징역, 상형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잘 해봤자 무기징역이고 껄필 타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면서 큰 한숨을 내쉬었다. 처마 밑에 발싹 달라붙은 환기창에서 들이비치던 손수건만한 햇살이 침대 그림자처럼 길어졌다가 실 오리처럼 가늘게 떨리며 사라졌다. 밤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 창살을 거쳐서 아득히 보이는 가을 하늘이 잊었던 지난날을 한 덩이로 꺾어서 휘몰아 오곤 했다. 가슴이 찌릿했다. 자, 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얘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약간 과거 회상을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얘가 주마등처럼. 그래서 바깥 세계와는 영원한 단절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누라, 딸, 아들, 해숙이, 누구누구 그러다가 외과 의사의 원로 이인국 박사에 이르자 목구멍이 타는 것 같이 꽉 막혔다. 뭐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막 떠올리면서 후회하는 거야.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근데 얘 태도 봐. 헛기침을 하고 침을 삼켜대니 그럼 어쩐단 말이야. 뭐야? 어쩐단 말이야?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당화하는 거야. 합리화. 그래서 식민지 배성이 별 수 있었어? 날 그때는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그 놈이 다 그 놈이었지. 이게 뭐야? 내가 친일파가 되고 싶어서 됐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친일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인국 박사는 자기 변명을 합리화하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합리화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다 어저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일로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뭐야? 얘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잘하면 살아나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구를 봤어? 소련 고문관을 봤어. 얘가 자기의 희망이라고 문득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물론 그것이 어찌에 자위였을지도 모른다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자기 위로였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만으로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얘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에 아마 스탠쿠프 소장 장교라고 했지. 그 혹부리 장교.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특성이 있어. 혹부리 장교니까 그 혹을 내가 의사니까 그걸 혹시라도 떼어줄 기회가 있다면 잘하면 살아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독도우, 닥터란 뜻이죠. 닥터. 독도우 하고 고개를 기웃거리던 순간의 표정. 그것이 무슨 기적의 예시 같기만 했다. 그러니까 복선이야. 얘가 스탠코프 장교를 만난 적이 있어. 난 닥터예요 라고 하니까 얘가 너 의사니? 하면서 약간 희망의 빛이 얼굴에 지나갔던 것을 본 거야. 그거를 귀에 삼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밑에 쓸게요. 스탠코프 장교를 통해서 사건이 전환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복선이야. 스탠코프가 얘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뭔가 사건이 바뀌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얘가 소련 주둔기 때 결국에 붙잡혀서 감옥에서 막 가슴 문초를 당하고 노어를 공부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시대 소련 주둔기고요. 공간 북한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배경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통치하고 있고요. 친일파를 받아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인국이 감옥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인국은 어떻게 했나요? 치안대에 잡혀가서도 노어를 공부하면서 창원을 살피고 있고 아들 소련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좀 나중에 이야기긴 하지만요. 할게요. 자, 이인국 박사는
옅은 신음소리에 놀라서 눈을 떴다. 자, 이게 누구의 소리야? 환자가 생긴 거야. 자, 이게 기점이야. 뭔가 감방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거야. 복도에 켜있는 엷은 전등품 불빛이 회색 책장사를 거쳐서 방 안에 줄무늬를 놓으며 비쳐 들어왔다. 그는 환기창독을 올려보았다. 아직도 동도 트지 않은 깜깜한 밤이다. 밤에 막 소리가 들리니까 뭐야 하면서 깼는데 보니까 생똥 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지가락이 한쪽이 축축하다. 만져본 손을 코에 갖다 댔다. 구역질이 난다. 역시 똥냄새다. 옆에 누운 청년의 앓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청년 궁둥이도 젖어있다. 그러니까 얘가 뭔가 자다가 몸이 안 좋아서 설사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설사인가 보다. 그는 살짝만 흔들며 교화손을 포함쳐 불렀다. 뭐야? 자다가 깬 듯한 흐린 소리가 들려왔다. 환자가 이거 봐요. 봐봐. 그러니까 이인국이 환자가 있으니까 알린 거야. 교도관한테. 자,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는 소원의 얼굴은 역광 속에서 챙 붙은 모자 밑에 둥그스름한 윤곽밖에 알려지지 않는다. 이인국 박사는 청년의 공둥이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들여다보고 있다. 자, 이거 피로군 피야.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똥이 아니라 피똥이야, 피똥. 병이 있는 거야, 병이. 그래서 그는 그제야 붉은 빛을 발견하고 놀란 소리를 쳤다. 그러니까 얘가 의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다 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판단을 했어. 정리야, 이질. 정리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막 설사도 하고 몸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인데 그 병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는 직업의식에서 떠오르는 대로 소리를 질렀다. 자기도 모르게 의사니까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막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한 거야. 왜냐면 전염병이면 큰일이거든요. 감방에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거기가 위생 상태가 좋진 않잖아. 그래서 정리? 바깥 소리는 확실히 납득이 안 간 음성이다. 피똥을 쌌어, 피똥을. 이것 봐요. 그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피똥. 이러면서 아우성 소리에 감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둘 눈을 뜨면서 저마다 놀란 소리를 한다. 정리. 이거 전염병이요, 전염병. 전염병?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제부터 교화선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마 후 환자는 격리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똥을 닦느라고 한참 법석을 치고 다시 잠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만 다시 읽을게요. 스탠코프의 등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라고요?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인국과 스탠코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이인국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요. 이인국은 스탠코프의 혹을 떼는 수술에 성공하고 그의 신임을 얻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튿날 미결감 다른 결방에서 또 다른 증세의 환자가 두세 발병했다. 날이 지날수록 환자는 늘기만 했다.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전파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판국에 병만 나면 열의 9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인국 박사는 새로운 위협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괜히 저 정리나 이질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새로운 위협이라는 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자기한테 찾아올까 봐 불안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녁 후에 이인국 박사는 고문관실로 불려나갔다. 농무는 당분간 환자의 응급치료실에서 일하시오. 뭐야? 오히려 이 전염병이 나한테 전화위복이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인국한테 이제 환자를 치료하게 해서 이인국의 상황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가 얘는 오히려 생긴 거예요. 전화위복 얘기했지만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기적일까? 그는 통역의 말을 의심했다. 소련 장군과 통역관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띄어갔다. 상황 전환에 굉장히 기쁜 거야 얘는. 알겠어 하면서 네 하면서 다짐에 따라 이인국 박사는 기쁨을 억지로 감추면서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다. 글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니까. 얘의 상황이 그런 거잖아.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전환된 거야. 얘가 소련 주둔기에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다가 전염병이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장면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냐면 소련 주둔기이자 미소군정기, 공간은 여전히 북한입니다. 글씨가 좀 잘렸네요. 주둔기, 그 다음에 북한. 그죠? 그래서 위기의 이런 부분까지 봤습니다. 결말부터 절정 결말까지는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